신인규 변호사님과 개문발차 출발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인규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좀 편찮으신 네. 통풍은 좀 어떠십니까? 아주 좋아졌습니다. 네, 요즘 건강을 좀 신경 쓰느라고. 이제 구두 신을 수 있어요? 네, 많이 좋아졌고. 근데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건강 꼭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요새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조금만 움직여도 막 그래도 어제 비가 좀 내려서 서울은. 아, 근데 어제 비가 많이 와서요. 빗소리를 제가 어제 이사를 좀 하면서 어제 이사하셨어요? 네, 어제 이사하면서 빗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네. 차를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네. 와, 거의 뭐 동남아시아 수준의 그런 스콜 같은, 아니, 빗방울이요. 거의 차가 뚫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오면서.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빗방울 밤에,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 막,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동시에, 야, 이 기후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지속 가능한 지구,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자자손손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와닿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날씨 더운 것도 그렇지만은 저도 어제같이 이런 좀 이상기후처럼 비가 제가 그동안 맞아봤던 비가 아닌 느낌. 아니 아플 것 같아. 야 그만 때려라. 그만 때려라 비야. 막 너무 아프다. 좀 심각합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이것도 사실은 정치에서 기후 문제도 말이죠. 같이 다 따져봐야 되고 이런 상황인 너무 건데. 중요한 문제죠. 에너지 문제, 기후 문제. 그러니까요. 아주 중요한 핵심 문제입니다. 맞아요. 특히 신 변호사님처럼 미래 세대일수록 더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뭐 분리수거 항상 하고 가급적 이제 쓰레기 발생 안 시키려고 저로 인해서 오염이 좀 덜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근데 아무튼 이 기후 문제는 이제 현실이 됐고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의 미래, 다가올 미래는 너무나도 처참할 것이다. 그런 좀 위기감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분리수거 열심히 하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막 엄마들이 쓰레기 갖다 버릴 때 다 이거 원래 그렇게 버리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비닐 다 떼고 비닐 다 떼고 그다음에 안에다 청소해서 이렇게 버리잖아요. 제가 중국 살다 왔잖아요. 안 해. 미국도 안 해. 좀 게으른가 아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하기는 해요. 바뀌었어요. 저 있을 때 2021년인가? 부터 이제 그걸 상해부터 시작해서 북경도 이제 하게 됐는데 잘 안 해. 그러니까 분리수거함은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해. 아니 그래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뭐 정책적 차원의 접근도 당연히 있어야겠습니다만은 이게 관에서 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런 의식에 대한 이런 전파를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작은 실천부터 하는 이런 민간에서의 노력과 동참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란자님께서 6월의 날씨가 한여름 날씨처럼 기온이 올라가니 문제가 심각하긴 함 이렇게 주셨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원희룡, 나경원, 한동훈 줄줄이 오셨군요. 앉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다음에 일찍 오세요. 우리 뿅망치 할까? 현인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현인이 현 변호사님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드디어 도착하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부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원희룡, 나경원, 한동훈 세 명이 1시간 단위로 줄줄이 기자회견했는데 저 소통관에 자주 가잖아요. 소통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엄청나게 인산인해던데 마지막에 한동훈 위원장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를 지지해 주는 건 감사한데 앞으로는 저를 비판 감시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대요. 근데 저는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지금 쓰는 표현은 형용 모순인데 대선 출정식 같은 초상집 같았다. 대선 출정식과 비슷한 초상집 같았다라는 느낌을 저는 어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형용 모순이라는 말씀을 왜 먼저 드렸냐면 모양은 요란하고 대선 출정식에 방불한 그런 지지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막 응원 구호도 외치고 너와 함께 나와 함께 한동훈 이런 것도 외치고 어제 하시던데 문제는 내용으로 파고 들어가면 완전히 초상집 경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저는 어제 한동훈 후보의 출마 선언문을 보면서 10장이 넘고 27분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백브리핑까지 하면 거의 1시간을 했거든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미숙하고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그러니까 메시지 내는 것조차도 아직 기초훈련조차가 안 돼 있는 분이 당대표를 하겠다
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제부로는 어대하는 좀 깨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여당 드디어 들어옵니다. 국민의힘이 네. 7개 상임위원장을 받기로 했어요. 밥값을 하기로 했습니까? 네, 밥값을 하기로. 신 변호사님이 밥값 하라고. 세비 뱉어내라 그랬죠, 제가. 세비 뱉어내라. 일하지 않는다, 먹지도 말라고 성서에 나와 있다고 제가. 예,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 충분히 예상되던 네. 바죠. 왜 그러냐면 아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그 법사위 청문회가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아무리 얘기하나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학교로 안 가. 그렇죠. 더구나 이제 청문회 만약에 여당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청래 위원장이 뭐라고 하면 한마디 거둔다든지 이랬을 네, 텐데 네, 전혀 네.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국방부 이런 데서도 여당이 좀 들어와서 우리 좀 막아주지 이런 얘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제가 취재한 게 맞았네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의를 밝혔습니다. 원내대표직 사의 표명했고요. 그 다음에 법사위 운영이 전체 다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백기투항 했다고 봐야 제가 되겠네. 보기에는 사의라기보다는 이제 신임 한번 재신임 물어달라 이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네. 라는 얘기 같은데 네. 아마 제가 보기에 수순이 그래도 계속 하시라. 왜냐하면 다시 재신임. 그렇죠. 재신임 쪽을 묻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충분히 아마 이는 뭐 국민의힘 입장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여당이 국회에서 보이콧하는 거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 지금처럼 지난번처럼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처럼 상황이 되면 네. 앞으로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됐을 때도 네. 그럴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와서 좀 방어해 줘야 되는데 네. 니들 밖에 가서 아무리 떠들면 뭐해 의미가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어제 그 금요일날 청문회에서도 사실상 새로운 사실이 의외로 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무방비로 다.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 하면 또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하면 또 다르고 그래서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 같은 데서는 네. 들어가서 네. 좀 우리 좀 방어해줘라. 막어라. 이런 이제 좀 요구가 있었을 것 같고. 아니 근데 이렇게 네. 결기도 없이 뭐 갑자기 뭐 아주 비장하게 각오를 밝혔었는데 온데간데 없이 또 이렇게 백기통하는 모습이 네. 아니, 반갑긴 한데 좀 모양이 좀 너무 없어 보인다라는 반갑다고 생각이 팀 이거예요?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들어오기도 싫고 월급은 받고 일도 안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거의 국민 볼모로 삼은 정치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원내대표 사의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민심을 쫓아간다면 그냥 의원직 사퇴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냥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늘세. 예. 아니 왜냐하면 아니 늘세. 저는 지금 이런 전략을 짜고 이런 결정을 해가지고 정말 국정 운영에는 1도 관심이 없잖아요. 오로지 대통령 부부 특검 맞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또 국회 안에서 어떤 또 방해 공작을 할지가 좀 불안하게 기대되기 때문에 저는 뭐 원내대표 사의할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마음이 없다면은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하는 대통령의 알라바이가 될 각오라면은 알라바이 애완견의 다른 표현입니다. 순화된 표현입니다. 그럴 거면 그냥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게 내부적으로도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뭐 초선 의원들은 좀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네. 있었다 그러고 네. 뭐 삼선이나 이런 분들은 나 상임위원장도 한번 해야 되는데 하고 이해관계가 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부의장도 한번 해야 해야 되는데 사실 말은 못하지만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조경태 의원이 제일 속상했다는 소문이. 그러니까 여당이 많이 삐졌다는. 여당일 때 국회 부의장하고 상임위자 하면 네.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은 이제 당선됐는데 네. 밖에서 맨날 특이한 뭐해요. 그 왜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동안? 왜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명분이 그러니까. 필요했던 거거든요. 네. 명분이 필요했던 거라서 제가 보기엔 아마 뭐 추경호 원내 입장에서는 뭐 정해진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오고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성함도 경호인데 대통령의 경호실장 역할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추경도 해야 되고 국회 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국회를 안 들어오는 이런 무리수를 추경도 해야 되고 던져가지고 추경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전략의 부재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 오로지 정치를 왜 하는지를 뜯어보면 그냥 대통령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한 자리 더 해보겠다 이거 외에는 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국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복귀한다 그러면은 반은 반가운데 네. 또 반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와서 또 무슨 분탕질을 예, 할까? 분탕 내지는 무슨 방해를 또 할지 네. 그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근데 밥값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 대표입니다. 네. 국민이 뽑았지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의 알라바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정신을 바로 차리고 국민을 위한 국회 되는데 협조하기 바랍니다. 네, 근데 지금 또 죄송합니다. 이 막상 7개 상임위 가운데는 주요 상임위가 사실상 정무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자위 되게 중요한데 이 두 개가 다 국민의힘 몫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액트지오의 진실을 파헤치려면 청문회 해야 되는데 이 청문회 안 되는 방향으로 가져가지 않겠어요? 그 권익위도 그렇죠. 권익위도 마찬가지고 네, 정무위. 그 정무위. 예. 사실은 물론 이제 지금 산자위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 문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관련될 수 있는데 저는 뭐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관련된 부서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석유공사 같은 게 이제 산자위 관할이니까 거기서 일단 시도를 하겠지만 글쎄요 이게 물론 본인들이 뭐 꼭 그 뭐 청문회가 됐든 아니면 다른 형식이 됐든지 간에 무조건 안 하겠다 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이제 기세 싸움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1대 초반을 염두에 두고 다 가져가라고 했을 텐데 실제로 그게 안 되는 건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국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고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초반 기세 싸움에 좀 밀린 셈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분에서 밀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제 자진 사퇴하는 모양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마 22대 국회 전반기는 이제 국민의힘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약간 이제 일종의 협상파였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고 들어가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강경파가 상당히 거세게 반가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싸움닭이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뭐 그러면 이제 직을 걸고 뭐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상황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되면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산자위, 정보위, 여가위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구성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사실은 국방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라든지 지금 뭐 러시아 문제도 있고 맞아요. 이런 문제 좀 다 정보위도 마찬가지고 정보위도 그렇죠.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는데 또 국회가 공전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석유 관련해서는 산자위 소관이긴 한데 워낙 사안이 방대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민의힘이 방해를 하더라도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임위 차원에서 방해를 한다 그러면 국정조사를 부득이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판이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떻게까지 맞겠습니까? 그리고 정무위 같은 경우가 이제 권익위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권익위는 존폐 위기 그 정승윤 부위원장으로 상징되는 이 대통령의 맞춤형 법률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기관의 존폐까지도 좀 다뤄봐야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저는 게다가 그 권익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의 친구 유철한 위원장부터 그 정승윤 부위원장까지 전 이분들 직무유기로까지도 전 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일부 가져가는 것은 뭐 국회에 복귀를 한다고 하니까 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저는 흔들림 없이 국민의 민심을 쫓아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의 노력은 전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국회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7개 상임위를 받고 들어오긴 하는데 이후에 국회 운영이 어떻게 될지 이거는 또 다른 지금까지는 사실은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아주 스무스했어요.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없으니까 상당히 그 질서정연하게 의사진행 발언도 필요한 부분만 하고 아주 그냥 일처리가 짝짝짝 됐는데 이것도 들어오면은 또 의사진행 발언만 하루 종일 할 것 같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양당이 진짜로. 막 서로 싸우다가 오늘도 한 것 없이 공전 끝에 끝났다. 이런 방식으로 또 국회가 될까봐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네요. 사실은 제가 지난 금요일 최혜병 입법청문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있었는데 청문회 잘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12시간 동안 계속 있었어요? 14시간. 와, 대단하십니다. 현장에 저희 기자들하고 한 7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뭐 현장 실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국회 불 꺼질 때까지 했죠. 아예 안에다가 스튜디오를 하셨더라고요. 아예 안에다가 스튜디오를 만들고 하고 진짜.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국회 불이 꺼지 드라마틱하게 또 그때 국회 불이 딱 꺼져. 불 끄고 퇴근하셨어요? 예, 불 끄고 퇴근하는 것까지. 진정한 언론이네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엔 정청래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거 보니까 야당이 막 방해하더라도 아마 야당 의원들도 나가세요 이럴 것 같아요. 10분 퇴장. 제가 정청래 위원장이면 아마 진행은 잘하실 거다라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이름은 시원인데 미시원이죠. 미시원 안일미자 써서 왜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냐 막 이런 워딩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뭐 다시 한번 또 그 본질로 돌아가가지고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뭐 법사위부터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입법 청문회. 일단은 뭐 언론 같은 데서는 맹탕이다, 뭐 새로운 팩트가 없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한 자리에다 모였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 자리에서 뭐 증언을 거부한 분도 있고 뭐 진술을 뭐 수사 중이다 아니면 뭐 못하겠다 기억 안 난다는 얘기 있었는데 네. 그거 자체를 보여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왜냐하면 네. 그동안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만 뭐 통화를 했다더라 어떻게 통화를 뭐 어떤 내용이 있다더라고만 나왔는데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준 적은 없었거든요. 결국은 아시겠지만 우리 뭐 청문회라든지 뭐 국정조사라는 게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뭘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네. 수사 영역이거든요. 근데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 어찌 보면 그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뭐 선서도 안 하고 증언도 거부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결국은 국민들한테 이게 아 수사로 밝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심어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 거짓말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네. 국정조사도 해야 되겠고 저거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그렇죠. 되겠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입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좀 국민들이 느끼게 눈으로 만든, 보여준 거죠. 눈으로 그러니까 보여준 말로 청문회였다. 듣는 거하고 네. 눈으로 직접 보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가 아니면 이건 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사람들이 나오라고 나올 것도 아니고 예. 법정에도 수사든 보면은 또 한 사람씩 나와서 하거든요. 네. 기껏 해봐 두세 사람 모아서 대질하는 정도예요. 예. 한 번에 다 모아놓고 예. 그렇게 말을 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 저는 국회의 역할은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KBS, MBC, SBS 공중파 3사가 이거 텔레비전 생중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그 종편, 지상파 종편 중에는 JTBC만 그 생방송을 했는데 그것도 뭐 편성에 따라서 조금씩 조율이 좀 됐고 인터넷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이렇게 작은 매체만 하더라도 저희가 최고 동접이 3개 채널을 동시에 돌렸거든요. 5만이 넘었어요. 거의 매불쇼 축하합니다. 수준으로. 네. 야. 100만 나오겠네 그러면 저희 아니 아직은 그건 아니에요. 50만을 향해서. 근데 매출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매출이. 아 그래요? 아니, 많이 들어오네. 많이 들어오면 좋은 좋았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뜨거웠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국민적 관심사로 지켜보고 있었던 청문회였다. 물론 이제 그 기성 언론들을 애써 외면하셨지만. 그러니까 저는 기성 언론들이 외면받는 이유가 여기서 좀 여실히 드러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편의점처럼 저렇게 열심히 취재하고 하시면 국민들이 뜨거운 관심사가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날 청문회에서 그 10명의 증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것만으로도 그림이 일단 압권이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육성을 통해서 생생하게 그날의 진실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전 상당히 유의미했고 이 선서 거부한 3인방 있지 않습니까?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이거 이제 거짓말쟁이라고 그냥 불러도 돼요. 네. 거짓말을 하겠다라고 작심하고 나왔기 때문에 아니, 박정훈 대령 어머님이랑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랑 그날 통화를 했어요. 제가 옆에 앉아있는데 통화하는데 어머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거짓말쟁이들이 나와서 우리 아들 거짓말쟁이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왜 보겠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근데 박정훈 대령은 선서를 하고 네. 위증의 벌을 받을 거를 감수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진실이겠습니까? 선서도 무서워서 못하는 네. 그 쫄보들이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판단해도 저는 된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물론 최혜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외압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연동돼 있어요. 그럼 외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하명 위에서 이제 누구 빼라 마라 했던 하명이 나온 거고 두 번째가 기록 회수. 회수는 이제 경북청 가서 국방부에서 기록을 뺏어온 거죠. 아무런 그렇죠. 법적 근거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해임,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고 내지는 보복 수사 이 세 갈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장경태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끄집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신범철 차관이 저는 매우 핵심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하는데 신범철 차관의 입을 통해서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의 핵심 그게 이제 회수와 관련된 된 거라는 것을 받아냈거든요, 그 네, 진술을. 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그 회수와 관련된 통화를 대통령과 했다라는 신범철 차관의 진술 이후에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신범철 차관을 거의 KO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더 총공세가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좀 매우 아쉬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오히려 임성근이나 이종섭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어차피 그들은 거짓말할 게 뻔하기 때문에 전 이시원이나 유재은이나 이 신범철을 통해 가지고 이 밑단에서 모순
진술들을 더 밝혀가면서 윗선을 쪼여가는 이런 식의 좀 뭐랄까요 코너에 몰아가는 방식으로 했었으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괜히 거짓말하는 사람들 상대로 목청 높이고 해봤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 오히려 선서를 했고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더 쪼여 들어가는 저인망식 수사 전 요런 식의 좀 청문회가 됐었으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저도 아쉬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두 가지가 나온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범철 차관이 자백해버렸어요. 자백을 했죠. 8월 2일 날 통화한 것은 대통령이 전화를 한 것은 회수였다. 회수와 관련된 거. 물론 이제 지금 말을 바꾸긴 했지만 근데 그게 외압의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 회수를 왜 대통령이 아니 차관한테 근거 규정도 없어. 전화해서 근거 규정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위법 아니에요? 몰랐던 거죠. 자기는 몰랐던 자기는 몰랐으니까 대통령이 아니 그러니까 신범철 차관은 네. 회수 부분은 외압이라고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걸 모르니까 그게 핵심인데. 누구 하명으로 빼라 요것만 외압으로 생각하니까 아이 그건 회수 관련된 내용이고요라고 했는데 회수 자체가 외압의 아주 본질이에요. 핵심인데. 핵심. 그렇죠. 정말 뷔페로 치면은 네. 탕수육 같은 정말 핵심 메뉴인데 여기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신범철 차관 같은 경우에는 선서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처벌 안 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지금처럼 이제 그 의원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뭐 회수와 관련된 거 외압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부지불식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술을 할 때 최대한 말을 많이 하게 해야 돼요. 당신 뭐 증언 선서도 안 했으니까 한 말 해도 돼라든지 해서 약간 이제 진술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을 하고 나서 외압이 회수 아닙니까? 이래 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방어 기제가 딱 작용해서 그건 아니고 내가 잘못 말했구나. 근데 그때부터 그렇죠. 추가 질문을 계속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딱 잡아냈을 때 아마 그게 뭐 오전 정도나 이른 오후 아마 좀 일찍 초반이었는데 아무리 의원들이 좀 준비해온 내용이 있더라도 그게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버렸잖아요. 이건 아주 직접적인 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것과 유사한 그렇죠. 왜냐면 통화 직접 당사자가 내용을 밝힌 거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회수에 대한 통화했다라는 걸 아예 진술을 더 확인을 몇 번 받아내고 그다음 왜냐면 자기가 방금 한 말을 주워 삼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카메라에 찍혔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럼 회수에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근거 조항도 없이 대통령이 월권을 했다라는 것을 쫙 논증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거까지 못 들어간 거는 너무 아쉽다. 너무 그러니까 아쉬워. 거기서 바로 이런 문제. KO를 시켜버렸어야 되는데 회수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버렸어야 되는데 회수가 외압 아닙니까? 얘기하는 순간 닫는 거예요. 방어 기제. 방어 기제가 닫는 거예요. 아차 실수한 잘못했다. 거예요. 회수 그렇죠. 회수 뭐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뭘 회수하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소프트하게. 그렇죠. 상대방이 어쨌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뒤집을 수 없게.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계속 말을 하게 만들어야 카메라 되는데 어차피 찍고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도 이제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말해도 뭐 상관없지 않아 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끌어냈어요. 그렇죠. 저도 그게 아쉬웠어요. 회수가 외압 아니야? 이래 버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거기서 흥분했어요. 외압 아닙니까? 막 소리를 치고 이러는데 아니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왜냐면 이제 흥분되죠. 그런 진술 나왔으니까. 그러면 저는 그 다음번 의원부터라도 회수로 집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논점이 너무 많잖아요. 딱 좁혀 들어가면서 저인망식으로 쪼여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요게 조금 장악력이 좀 아쉬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정에서도 그런데 판단, 법률적인 판단은 나중에 뭐 판사가 하든지 나중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외압이냐 아니냐는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끌어내는 거예요. 증인한테는 사실관계만 끌어내면 돼요. 그럼 뭐 그 회수를 뭐 누가 전화하시면 이제 어떻게 뭐 몇 시에 통화했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되는 어떻게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 부분을 제가 보기에 굳이 증인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구나. 근데 벌써 화를 내버렸어 그냥. 좀 아쉬웠어요. 장경태 의원 좀 아쉽다. 아니 근데 장경태 의원 잘했고 저는 그 다음 의원들부터라도 너무 자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말 증인신문 하듯이 자꾸 끌어내야 되거든요 진술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문회나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증인들의 태도도 있지만은 질문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 질문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이런 핵심 증거가 튀어나왔을 때 증언이 나왔을 때 꼬리물기로 계속 들어가가지고 상대방을 거의 그냥 막 오금이 떨리듯이 막 눈물을 흘리듯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던 정도로 몰아갔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은 이제 호흡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어요. 앞으로 뭐 잘하면 될 것 같고 더 잘하면 그다음에 될 것 이제 유재현 법무관련 같은 경우에도 의미 있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경북청에서 연락이 올 거라는 얘기를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다는 얘기잖아요. 경북청에 전화 올 거다. 그 얘기는 대통령실은 이미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경찰하고 얘기가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당신은 전화만 하면 된다는 전화 오면 받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국방부에서 자체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회수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했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대통령실에서 이미 다 회수 같은 판을 짜고 그렇죠. 전화만 받으면 된다고 한 거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엔 유재현 법무관 관련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우리가 먼저 회수를 지시한 게 아니다, 네. 주도한 게 아니다라는 네. 거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13시간 이어진 청문회에서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하고만 통화한 게 아니고 사방팔방 다 전화를 해서 거의 콜센터 수준이야, 콜센터. 이 사건에 하루 종일 전화만 하루 종일. 컨트롤 타워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몸통이 윤석열. 몸통이.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신범철 차관하고도 통화하고 그렇죠. 장관하고도 통화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이 사건의 총지휘자 역할을 한 것이 드러났다. 다만 제가 보기에 이 유재원 법무관리관은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뭔가 얘기를 다 하겠다. 이런 판단이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더 많이 끌어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유재원 법무관리관의 입을 좀 더 세게 좀 그 벌리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끌어내야 되는데. 근데 그게요 그게 좀 편안하게 아쉬웠다. 해주면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우리도 앵커께서 네, 그렇죠. 편안하게 해주면 네. 막 없던 얘기도 하고 싶어져요.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좀 끌어내는 거는 아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끌어내는 거는 질문자의 역량이다.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저는 달려있는 역량이라고 좀 보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시원과 유재은과 신범철 이 밑단에서 코디네이팅을 했던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쪼여 들어갔으면은 임성근이나 그 위에 있던 이종섭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마 괴로움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쪼여 들어간 다음에 많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질문을 했더라면은 아마 임성근과 이종섭도 더 많은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좀 전술 전략 면에서는 좀 필요했던 거죠, 사실. 이게 이제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법무관리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 자기 상관들이나 상관을 모셨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아무래도 이제 진술에 좀 이제 부담을 갖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나 이 수사에서는 아마 거의 다 사실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네, 봐요. 네, 네. 왜냐하면 특별히 이해관계가 없거든요. 이거는 뭐 계속 군대에 있을 분도 아니고 네. 이미 들어왔다가 나가는 분이니까. 그리고 본다는 어제 보면서 유재현 법무관리관의 진술이 앞으로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그리고 공수처 수사 같은 데서도 아마 본인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근데 저는요 이제 청문회를 보고 이제 뭐 아쉬운 점도 있지만 잘했고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수사 외압에 대해서 저는 사실관계 다 나왔다고 봅니다. 빠진 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정도, 육성 내지는 그 명품백 받는 걸 찍었잖아요. 네. 최재형 목사님이 이거 전화 돌리는 것도 좀 들어가 찍었어야 되는데 몰래카메라로. 아쉽다. 그거 빼고는 전 다 나왔다. 다 나왔다. 나머지는 거의 다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이제는 퍼즐만 맞추고 법률 조항을 적용해서 누구를 더 처벌할 것이냐. 근데 그러려면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 수사 외압 사건의 본질 누가 두뇌고 누가 몸통이냐.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두뇌면서 몸통까지 다 한 거거든요. 그동안은 이렇게 생각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를 보고 그냥 밑단에서 움직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시도 다 하고 코디네이팅도 하고 실제로 전화까지 다 움직였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극본 감독 극본 주연 그러니까 1인 독립 영화처럼 자기가 다 했어 다 모든 했어요. 걸. 자 대본도 쓰고 예, 연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유통까지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최혜병 특검이 아니라 이제는 윤석열 특검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너무 쫄지는 말아라.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 제가 유죄를 단언하는 게 아니고요. 무죄 추정 원칙을 쓰시고 수사를 받으셔야 된다. 이거는 범죄의 단서가 이미 차고도 넘치게 나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 원칙 하에서 수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지 수사 면제 특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윤석열 특검의 시간이다. 네. 저는 명징하게 이루어졌다 봅니다. 근데 그 3명 가운데 임성근 사단장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봤는데 그 정회 시간에 가방 메고 혼자 계속 전화 통화하면서 막 다녀요. 아 그래요? 되게 웃겨서 그래서 우리가 사진도 막 찍고 그랬는데 계속 거기 4층을 법사위 주변을 막 이제 점심시간 그다음에 오후 정회 시간 막 이렇게 다니는데 그 이 사건의 본질 중에 하나는 도대체 대통령이 왜 임성근 사단장 뭐 이게 그 사단장인데 물론 이제 굉장히 군 내에서는 주요 보직자긴 하지만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개 사단장에 불과한 건데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었던 건지 이게 또 좀 규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거의 안 나온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겠다 그랬고 거의 답변 안 하고 김건희 여사랑 뭐 관련된 때 모르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아마 지금 경로의 그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걸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려고 했겠느냐라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물론 뭐 본인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뭐 의사관계 관계가 있는지 그거는 근데 저는 그렇게 핵심적인 건 아니라고 봐요. 뭐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면 더 의심을 갈 수 있지만 지금 신 변호사 말씀처럼 그런 경로가 있고 그런 이후에 해임도 되고 기록도 회수되고 그다음에
집단 항명 수계 기소도 되고 그다음 수사도 압수수색도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게 다 뒤집어졌단 말이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다 이렇게 전화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재판으로 지금 상태에서 재판으로 가도 윤석열 대통령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사건의 일이라는 게 앞과 뒤가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뭐가 개입됐기 때문에 변화된 거잖아요. 그 개입한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통화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겠지만 결국은 지금 핵심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경로를 했을 때 그 임기용 국방비서관이 뭐 자기는 대통령 얘기니까 말 못한다 그러지만 어쨌든 경로했다는 얘기가 본인이 전해준 거고 그 저 김기환 사령관한테 또 박정훈 수사단장은 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사실은 빠져나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대통령 그다음에 장관 그렇죠. 아니 국방비서관 그다음에 장관 수사단장인데 마지막 사람이 들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말 안 했는데 들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김기환 사령관이 빠져나갈 팀이 없고 그다음에 김기환 사령관한테 누가 전해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니 이게 제가 봤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군사 법원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저는 그 통화 기록 그러니까 개인 통화 그거와 신범철 차관이 대통령은 회수에 관한 지시를 한 통화였다. 맞아요. 이미 이걸로 게임은 끝났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처음 문제됐을 때 있잖아요. 처음 문제됐을 때 이종섭 장관이 결재를 번복하면서 이 사안이 됐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번복시킬 힘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2명밖에 없다. 우리 직제상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 정부 통할권 있으니까 그 위에 대통령밖에 없다. 근데 총리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힘은 없고 대통령이 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제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무에서 이거 주범은 신범철 차관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거의 다 지금 들어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현반원에서 말씀대로 어떻게 뭐 로비를 했냐 구명을 했냐 이거는 뭐 인사 문제냐 이거는 범행의 동기 부분입니다. 물론 이거는 뭐 규명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데 핵심은 아니에요. 근데 핵심은 투스타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검찰로 치면 검사장이고요. 경찰로 치면 지방청장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 구명하려고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했다라는 것 자체 이게 동기 부분이고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군수사단과 경찰에까지. 근데 우리나라 법칙에 보시면요. 군사법원법에요. 참모총장조차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찰청장조차도 우리 경찰법에 보면은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서 지휘하라고 돼 있지 구체적 사건에 지휘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혐의자 누구 빼라 기록 갖고 와라 뭐 대통령이 기록 보시려는 거예요? 뭐 검찰총장 버릇이 또 나온 겁니까? 뭐 기록 보려고 해서 한 건 아닐 텐데 너무 구체적인 지시까지 다 개입한 게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군사법원에서 통화기록 나왔을 때 그리고 신범철 차관이 회수에 대한 외압을 이미 밝혔을 때 피해 나갈 구멍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처벌 받을 거예요. 그 신범철 차관이 진실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그렇죠. 부지불식간에 그냥 사실을 말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임기훈 국방비서관 있잖아요. 사실상 승진했어요. 삼성 장군으로. 그러니까 세계수리사 됐대요. 이 사건 이후에 승진한 거거든요. 그 손준성 검사랑 비슷한 거예요. 문제 생기면 이제 별 달아주는 하나 더 달아준 거죠. 그러네. 진짜 똑같은. 그러니까 검사장 승진했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거죠. 근데 이분이 그 대통령 경로와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국가안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박균택 의원이 그러고도 당신이 삼성 장군이 인간이 아니다. 막 거의 이제 그런 식의 비판 막판에 완전히 막 경로해가지고 내가 웬만하면 화 안 내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공직자냐, 그러고도 당신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막 이렇게 막 터졌어요. 대통령이 이제 화를 낸 게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런 인식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경로에 대한 게 아니라 이게 뭐 예를 들어 답변을 곤란합니다. 미리 이제 생각해 다 온 거예요. 수사 중입니다. 아니면은 뭐 안보 사안입니다. 이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 경로랑 연결된 건데 아까 말씀처럼 사실은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하던 저는 버릇이 나온 거예요. 보통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대통령이 그냥 뭐 비서관한테 얘기하면 비서관이 알아서 쭉 정리하지 직접 다 뭐 장관한테 전화하고 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럼 수사할 때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총장이면 보통 뭐 부장이나 아니면은 검사장, 지검장 정도한테만 얘기하면 나머지 되는데 한마디 그거잖아요. 왜 참모를 왜 두겠어요? 만기실력 스타일인가 봐. 그렇죠. 뭔가. 아니 사실은 이거는 국방비서관한테만 얘기하고 그럼 국방비서관이 알아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장관한테 하고 차관한테 하고 비서관한테 하고 다 하고. 근데 국방비서관은 외압을 못 하잖아요. 외압 같은 걸 할 엄두를 낼 수가 없죠. 근데 자기는 외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밖에 없었던 가만히 거죠. 있어봐. 얼마나 이거 직접 전화 좀 해야 되겠어. 아니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날 왜냐면 우즈벡에 있다고 이러면서. 우즈벡 지금 바로 우즈벡 이미 막
막 그 수사기로 갔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법원에 바로 뭐 영장 검거 들어갔거나 기소됐거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빨리 가서 빼와야 되니까 급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급해서. 근데 급해도 절차랑 기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막 방방 뛰니까 권력의 알라바이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아 대통령의 뜻은 이거다. 기록 갖고 오자. 이렇게까지 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저는 그 임기훈 그 국방대 국방비서관 지금 총장이죠. 네. 뭐 대통령의 경로가 안보 사항이다라는 수준의 그 어쨌든 행정부 공무원이니까 법 해석을 1차적으로 하거든요. 이 정도 수준은 거의 그 명품백에 대해서 권익위가 했던 그 해설 수준과 저는 매우 유사한 아주 떨어지는 형편없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아니 지금 대통령의 경로가 안보 사항이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해석입니까? 그러니까 못 밝히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경로도 했고 화도 냈고 책상도 부셨고 다 좋다 이거예요. 본질은 외압을 했냐 안 했냐 이거 밝히려고 청문회를 하고 있고 국방비서관이 국민에게 충성하는 공복이라면요 본인이 아는 대로 진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이렇게 감출 게 많아가지고 경로가 보안 사항이다 안보 사항이다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명품백을 뇌물이 아니다 받아도 된다라고 해석했던 권익위 수준이다. 전 정승용과 임기훈은 저는 뭐 깐부라고 봅니다. 깐부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임성근도 이랬잖아요. 임성근? 그래가지고 임성근도 그저 해병처 1사단장도 현장 지휘를 한 거 아니라 현장 지도를 했다. 그것도 거의 정승용 수준이죠. 거의 깐부입니다. 지휘하고 지도 가지고 한 시간 얘기 있어. 아 깐부예요. 사단장이 나와가지고 현장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밑에 뭐 여단장이나 그리고 화도 대대장들은 냈대요. 그날 화도 냈대잖아요. 아니 그냥 말만 한마디를 그냥 눈빛만 봐도 군대를 가나오신 분 알아요. 사단장이 현장에 와서 별 두 개. 여단장 그다음에 대대장 중대장들한테 그냥 이렇게 해. 라고 하면 그게 바로 명령이에요. 그게 지도예요. 아니 무슨 저 김정은이 지도 나온 것도 아니고. 아니 돌격 앞으로도 지도예요? 군인이 뭐 지도로 합니까? 그러니까. 현장 지도. 거의 정승윤이 너무 많아 지금 대한민국의 정승윤 거. 저 청문회 각각 스타하고 빌런. 하나씩 꼽아보세요. 누가 제일 잘했고 누가 제일 저는 악당이었을까? 스타는 저는 김경호 변호사님 같아요. 스타는 김경호 변호사. 그러니까 그 포대장 중령님. 이용 뭔데? 예, 하여튼 그 중령님 있어요. 포대장님. 네. 그 중령님의 그 변호인을 맡고 있는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이 저는 스타였다. 아 굉장히 너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아주 제한된 시간에 이용 해병대 중령 7 대대장. 그렇죠. 대대장님의 이제 변호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변호사님 굉장히 정말 그 스타로 저는 이번에 뜨셨던 것 같고. 청문회 스타는 김경호 변호사. 정말로 저는 김경호 변호사님이 진짜 질문했으면은 한 2시간이면 밝혔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정말 뛰어나셨고 뭐 빌런이라 그러면 한둘은 아닌데 저는 그냥 슈퍼 빌런은 임성근이었다. 저는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우리가 그 뻔뻔함의 극치라고 하잖아요. 아 이보다 더 뻔뻔할 수는 없다를 보여준 직접 보여준 전 임성근 사단장이 빌런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현 변호사님은 저는 아마 스타는 박정훈 대령이라고 봐요. 뭐라 그랬냐면 이 말을 봤는데 한 사람의 경로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한 분의 경로도 아니고 맞아 한 사람 맞아 국정님도 아니고 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사실은 뭐 사람 맞죠. 사람 아니긴 아니니까. 근데 우리도 보통 뭐 대통령 뭐 그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 뭐 이렇게 그 사람이라고도 해요. 그 사람이라고 한동훈 의원 그 사람. 그 사람. 어쨌든 한 사람의 경로로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됐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그동안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됐다. 맞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빌런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숨겨진 빌런이 법무부 장관 아닌가라고 봐요. 나가버렸잖아요. 런성재. 아니 나는 그 청문회 같은 거 하다가 중간에 나가버려. 국무위원이잖아요. 장관이 이거는 못 받았으니까. 사실은 김행 후보자도 그때 도망 한번 갔죠. 근데 법사위 청문회지만 기본적으로 법사위잖아요. 법사위의 제1번 담당자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이거 요청 못 받았으니까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또 볼사인데 또 봐야 돼. 거는 그렇죠. 청문회는 마치고 청문회 입법 청문회 이 자리는 입법 청문회이지 그 특검법을 그 통과시키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나간다 그러고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그날 뭐 법원행정처장님도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다면 저는 뭐 절차적인 부분은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냥 법무부 장관이 이 특검에 대해서 항의하는 표시로 아마 이렇게 나간 건데 이 박성재 장관도 너무 형편이 없죠. 그러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부터 해가지고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그런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떠한 결이나 어떠한 결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냥
이분도 알라바이 비슷하게 권력의 알라바이죠. 매일 그냥 윤석열 대통령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매우 좀 한심했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참 어찌됐든 이 사건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요일 날 갑자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자들이 줄줄이 출마를 하면서 뉴스밸류는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인터넷상에서는 계속 와글와글 하고 있다. 그리고 여론은 들끓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서 아마도 조만간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 그리고 이제 특검법에 오히려 더 명분이 실리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근데 굉장히 바빴어요. 금요일 날 국회가. 법사위만 열린 게 아니라 운영위도 청문회를 했고 과방위도 청문회를 했는데 국회 운영위에서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역시 이분도 검사 출신인데 김용원 우리 저 신인기 변호사님 잘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잘 알아요? 이분 말고 저는 이충상 위원을 압니다. 야, 근데 그분은 또 안 나왔어요. 이충상 의원은 안 나왔는데. 근데 워낙 큰 빌런이 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문제 투성이죠 지금 인권위도. 정회 시간에 인권위 사무총장인 박진 총장하고 거의 막 세게 붙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는 못했는데 하여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 인권위원장 송도한 변호사를 향해서 막 막말도 하고 막 이랬어요. 시비도 걸고 막 이랬는데 거의 싸움판을 만들었는데 인권위원이 이래도 되냐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는 이 나라의 검사 출신들은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승윤 아까 권익위원장 오늘 자주 등장한 권익위 부위원장 그분도 검사 출신. 여기 인권위 지금 인권위원하고 있는 김용원 씨도 검사 출신. 아니 왜 이럽니까 진짜. 근데 저는 송도한 위원장한테 하는 건방진 태도 거의 무슨 깡패가 시비 붙듯이 와가지고 저는 위원장으로 인정 안 합니다 하면서 거의 무슨 시비조로 이렇게 하던데 저는 자격 미달자를 이렇게 인권위원으로 앉히는 인사권에 이거는 엄청난 고장이 나도 한참 고장이 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들어오고 나서 각각의 국가기관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제 인권위까지도 이 김용원, 이충상 이 두 명을 보내가지고 이충상 위원도 제가 이제 저희 로스쿨 교수님이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도 자주 오시던 분이고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분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저는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좀 끊어버렸는데 이런 분들이 인권위원 가잖아요. 근데 무슨 인권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 한 자리 하려고 끼웃끼웃하다가 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가가지고도 인권위원장 현직 인권위원장한테 인권위원 이렇게 들이받는 거 전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활극 이렇게 나와요. 인권위원회 활극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활극을 많이 했더라고요. 과거에 보니까 화려해요, 과거가. 부산지검 검사 시절에 술집 여성 접대원들이 술 시중 드는 게 무슨 그러니까 경찰이 단속을 나간 거야. 그러니까 룸사롱 같은데 단속 나가서 덮쳐보니까 검사들이 술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삼고 수사하니까 이거를 괴한이 경찰을 괴한이라고. 그리고 99년에는 김성길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한일 어업협상 실패 책임을 지고 할복해라 이러면서 편지랑 이거 제대로 했으면요 굉장히 협박뿐만 아니라 거의 요즘 같은 구속감이에요. 구속감이에요. 요즘 같은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인권 의식이라든지 본인들은 항상 이제 법의 예외지대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경찰이 단속됐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괴한들이 겹쳐가지고 내가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괴한들이 나를 방해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사는 항상 법 위에 있다. 이 생각이 근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국회 나와서 이 정도 인권위원장한테 이렇게 할 정도면 그 내에서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미 물러갈 사람이고 내가 실세인데 네가 왜 자꾸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국회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건 장이고 자기는 상임위원이지만 그 다음에 된다 하더라도 현재는 위원장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러더라. 그렇죠. 겉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기 송도한 위원장 임기 끝나면 본인이 이제 인권위원장 한다 이런 판단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큽니다. 있잖아요. 꿈도 커 진짜. 근데 본인이 지금 송도한 위원장이 장관급이고 본인은 차관급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뭐예요? 이게 아니 기본이 안 된 사람을 어떻게 인권위원장에 앉힙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됐잖아요. 이분은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그런 형편없는 인품의 소유자인 거를 본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공부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로 살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끔찍해요.
아니 그동안에 얼마나 수사하면서 본인이 힘셀 때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 과거에 우리 우병우 레이저 눈빛 이런 거 기억나잖아요. 맞아요. 우병우 눈빛 막 팔짱 끼고 이러면서 검사랑 막 맞담배 피는 수준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참 이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들을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이 사람 뭐 믿고 까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믿고 까부는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이 보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면 또 잘했다고 하겠죠. 체리따봉 하나 보내겠죠. 또 개인폰을 많이 쓰시니까. 정말 형편없는 대통령과 그 무리들 같다. 그 아류들이 비스무리해 보여 제가. 근데 이분이 실제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사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거든요. 김용원. 심지어 그 집단항명 수괴로 그 구속 위기에 몰렸을 때 그 사실상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는데 이거 기각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항의하러 간 그 유족들 있잖아요. 그렇죠. 군 의문사, 예, 이분들 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 중부경찰서가 다 조사받으러 가야 된 말도 안 되는 어머님들이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권위원회를 인권이라는 게 이제 인권을 보호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렇게 안 봐는 거죠. 기본적으로 검사 출신들이 어쨌든 우리가 뭐 장악하고 있지만 인권위도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권력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사하던 뭐 그거 그대로죠. 그러니까 본인들 편이면 봐주는 거고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인권위에서 기각할 때 이정섭 장관이 또 통화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방부 장관이 인권위에 통화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국방과 관련된 사안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 자체도 제가 보기에 약간 이제 외압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인권위 독립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니 독립성도 있고 그러면 장관 전화 받고 기각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위도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있고 말씀처럼 인권을 보장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장관이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 기각됐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 특검의 수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의 격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깡패를 갖다가 검사장 시킬 수는 없잖아요. 깡패를. 그러니까 지금 이 김용원 씨를 인권위원 시켰다라는 거는 마치 조폭 두목을 갖다가 검사장 시켜주 개방직으로 해서 뽑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인사를 지금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분이 이렇게까지 나오기 전에는 몰랐죠. 아 그래도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 워낙 자리 임명권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갔겠지만은 이쯤 국회에 나와가지고도 거의 행패에 준하는 이런 행동까지 하는 자를 인권위원회 차관급에 앉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인권 의식 내지는 그 인사관에 대해서는 이제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인권위원도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구속 위기에 몰렸을 때 긴급구제 신청을 하고 모든 위원들이 이거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김용원 의원이 기각시켜 버렸는데 그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 장관의 통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어떤 내용을 통화한 건지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운영위도 이거 청문회 해야 되겠다는. 그렇죠. 하나만 첨언하자면 아까 제가 정승윤 부위원장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분도 부산대 로스쿨 교수, 그러니까 검찰 출신인데 부산에서 활동했거든요. 이 김용원 인권위원도 부산에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그 아까 같이 있던 사진을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선언을 둘이 또 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부산에서 윤석열 지지하고 이 대가로 한 분은 인권위원 하나 자리 받아 먹고 하나는 권익위 자리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국가기관을 좀 망쳐놓고 있구나. 아까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좀 씁쓸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뭐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한동훈, 나경원, 그 다음에 원희룡, 그리고 윤상현. 3강 1중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누가 가장 유력해 보이십니까? 그 회견만 보면. 뭐 정확하게 말하면 1강, 2중, 1약이 전 정확한 표현 같아요. 1강, 2중, 아무래도 1약. 어대한이라고 하는 한동훈 대세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출마 선언을 동시에 그 1강, 2중 후보가 다 와서 했는데 한동훈 후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국면 한 달 정도 동안에 저는 여러 번 좀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친윤의 조직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은 버스힘이라고 하거든요. 그 버스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조직표로 찍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사실상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원희룡 후보를 좀 지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어대한이라는 것은 좀 모래성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 후보 출마 선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알맹이가 없고 그냥 행설수설만 하고 있거든요. 저런 능력 갖고는 메시지 내는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전 앞으로도 한동훈 후보가 저는 그 기세를 이어가기 힘들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본부 자장처라고 한동훈 후보가 넘어서야 될 5대 의혹이 있습니다. 네. 본인, 그다음에 부인, 자녀, 장인어른, 처남, 본부 자장처라고 하는데 이 5가지를 가지고도 홍준표, 네. 김기현 막 이런 전 대표들이 막 이제 앞으로 계속 때릴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험난한 파도를 넘어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뭐 일강이중 일리하긴 동의하고요. 근데 약간 좀 달리 보는 거는 사실은 한동훈 전 장관이 최상병 특검 문제를 꺼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왜냐 그러면 이제 각이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구도가. 왜냐면 지금 본인은 어쨌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그러지만 이거를 네. 이제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나머지 세 후보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각이 딱 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구도가 되게 중요해요. 네. 구도는 본인이 약간 이제 잡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네. 사실 저는 이게 보수 유튜버를 가끔 요즘 봐요. 이 전당대회 때문에. 거기서 보면 아까 장인 얘기했는데 이 진영구청 검사장이 뭐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도 있지만 네, 이 경기도 네. 광주에서 옛날에 출마하려고 민주당에 입당했었다. 맞아. 한마디로 네, 네, 얘기하면 좌파다. 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강남 주변에 좌파. 네, 강남 네, 좌파. 그 주변에 강남 이제 좌파? 그 주변의 네. 인물들도 좌파고 네, 네. 그러니까 장인이 네. 옛날 민주당에 입당해서 선거 출마하려고 했었다. 네. 혈통이 그쪽이네요. 혈통이. 그래서 약간 좌파다. 이게 굉장히 보수 유튜버들이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번에 최상병 특검 얘기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려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그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깐다고 얘기했을 네. 때 그 84조 얘기했을 때도 탄핵 어쩌고 얘기를 꺼내는데 그거 자체로도 벌써 탄핵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보수 유튜버들이 해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약간 이제 각은 좀 서는 게 아닌가 싶고 저도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 좀 물어보면 네. 민주당은 예전에 지금도 뭐 그러지만 대의원 표가 있어요. 네. 지금 1대 60이었고 지금 1대 20 이하로 줄었지만 그래도 그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의원 대회예요. 맞아요. 버스로 버스 한 대에 한 40-50명이 딱 지구당 하나 분량이거든요. 네. 전국에 딱 모으면 한 14,000명, 5,000명 돼요. 그 체육관이 20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도 버스로 가는데 근데 1인 1패예요. 대의원이 특별히 가중치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근데 당원이 많이 늘었다 하더라고요. 한 80만? 80만 정도 돼서 옛날처럼 오더가 잘 먹히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쫙 줄 세우고 그다음에 쫙 몰아가면 네. 특히 영남 TK 의원들이 쫙 줄을 세웠는데 아마 영남 TK 있는 당원들도 그렇게 줄 세우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뭐 결국에는 그래서 어대한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 기류를 바꿔서 사실상 용심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 원희룡 장관이 마지막에 또 급부상을 할지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있어요. 그 국민의힘의 당원이 바뀐 게요. 이제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단일화는 없을 거고 결선 투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2등 후보에게 단일화가 되는 효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한동훈 후보는 무조건 결선 갑니다. 근데 1차에서 50% 이상을 못 얻으면 무조건 결선 가는데 네. 전 결선을 가면 한동훈 후보가 전 진다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그 기자회견을 쭉 듣는 1시간 동안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 정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요? 메시지 내는 능력도 없고 네. 왜 정치하는지도 설득력도 없고 네. 너무 불안해요. 보는 사람 자체가. 그래서 그 불안감을 뭐 저만 느끼겠습니까? 많은 분들 특히 뭐 당원들이라 그러면은 그 당에 대한 애착이 더 있기 때문에 야 이거 2조 심판론에 엉뚱하게 그 패배했던 선장한테 또 넘겨줘야 돼? 라는 의구심이 일단 있는 데다가 한동훈 후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얼마나 또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이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결선으로 가면요 저는 이제 원희룡, 한동훈 이렇게 붙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는 야 그래도 그냥 정치 경력 있고 하는 사람이 낫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지배적으로 퍼지면서 오히려 한동훈 대선을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원희룡 당선 가능성이 그러니까 저는 결선 가면은 전 원희룡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신인규 변호사 얘기도 저도 동의하는데 네. 사실은 관점은 처음에 50%를 넘기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한동훈이 어쨌든 앞서가는 건 맞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왜
볼 수 있냐면 사실은 이제 러닝메이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당내 분위기를 그러니까 내놓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뭐 장동혁이라든지 박정훈이라든지 뭐 진종우라든지 러닝메이트로 그러니까 최고위원 중에 2사람, 청년 최고위원 중에 1사람 정도는 어느 정도 세팅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의원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물론 원희룡 장관은 좀 늦게 나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나경원 의원은 정치를 오래 했잖아요. 그럼 벌써 뭐 줄 섰어야 되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제 나경원 의원은 약간 처지는 것 같고 말씀처럼 원희룡 전 장관과 한동훈의 대결로 봤을 때도 제가 보기엔 약간 세에서는 약간 밀리는 게 아닌가. 원희룡 장관이 또 약간 본인이 도와주겠다 안 나온다 했는데 나와버렸잖아요. 물론 뭐 원희룡 장관 얘기 중 이런 게 있었어요. 난 어디 저 특사로 갔다가 대통령 만났는데 그 나경원이랑 그다음에 뭐 윤상현은 다 왔다 갔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 뭐겠어요. 나도 대통령 만났고 윤상현도 만났고 나경원도 만났는데 한동훈 전화만 했다. 전화도 10초 만에 끝났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윤심이 있다는 건데 그만큼 어찌 보면 약간 급한 거거든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처음에 아마 이제 과반 넘기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세로는 약간 넘길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고 봐요. 그렇군요. 근데 김기현 후보가 과반 넘겼거든요. 52%로 해서 원큐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그때 김기현 후보로 다 줄 섰고 모두 진짜 소위 말해 영끌에서 겨우 넘긴 게 52%거든요. 그래서 저는 50% 넘기는 거 이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잘 준비돼 있고 바람을 일으키면은 어대한 못 이기죠. 누가 나와도 못 이깁니다. 근데 지금 뭐 바람은 부는 것 같았는데 첫 나온 일성 자체도 너무 애매모호하고 준비 안 된 모습을 다 노출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불안감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한동훈 후보를 사방에서 때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맷집으로 견뎌내겠느냐. 저는 준비되지 않은 미숙한 정치를 한동훈 후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과거의 반기문 총장의 모습이라든지 여러 그 중간에 낙마했던 분들 많잖아요. 아마 그런 모습들이 좀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세 분의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를 향한 구애, 내가 대통령하고 더 친하다 혹은 또 이래가지고 대통령 보호할 수 있냐 뭐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말로는 국민을 강조하지만 결국에 이분들의 핵심 관건은 윤심을 얻냐 아니냐 이거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동시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특검 받아야 된다. 물론 이제 본인이 그 만드는 그 특검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기를 확실하게 좀 반대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수사. 그러니까 공수처가 먼저 수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특검을 하든가 말든가. 사실상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뭐 특검 받겠다 그랬지만 대법원장이 임명한 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 BBK 특검 때 그런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 상대로 수사했던 BBK 수사는 사실 실패했어요. 사실은 안 됐잖아요. 특검했지만 안 되고 특검이 없는 걸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번 우리 지금 최순실 특검이나 할 때는 야당하고 제3당이 추천했거든요. 그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추천해서 결국은 박영수는 아마 국민의당이 추천한 걸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도 여당도 있었어요. 근데 여당은 본인들이 이해관계 있고 대통령이니까 안 한 거거든요. 지금 얘기처럼 만약에 뭐 지금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그러면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했고 그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BBK는 실패했었고 지금 최순실 특검은 성공했었단 말이죠. 본인도 거기 가서 수사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거죠. 어쨌든 특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화두를 꺼냈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말로는 지금 뭐 당연히 뭐 수사 끝내서 한다 그러지만 사실상 하지 말자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화두는 던졌는데 이거를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느냐.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유심히 봤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뭐 안 돼도 된다. 근데 최상병 특검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건희하고 윤석열 관련된 일이잖아요. 이거 김건희랑 관련된 일이고 이거 윤석열이랑 관련된 일인데 여기가 더 무서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난번에 총선 때도 그 김경률 회계사가 뭐 말이 앙뚜나 때 얘기했을 때 그게 제일 문제였다는 그때 틀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앙뚜나. 그 전에 서열이 그렇게 돼 있나? 권력 서열이. 아마 한동훈 장관이 더 의식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면 저는 한동훈 후보의 특검을 던진 승부수는 저는 실패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심이
당원이 8이고 민심이 2예요. 그 민심조차도 당원들이 다 투표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민심으로 뭐 5대5 열구소 한다 이러면은 당연히 이런 전략이 좀 먹히기라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특검도 대법원장이 하자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고 그냥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특검을 딱 던졌을 때 당원들이 받아들이는 이 탄핵의 트라우마는 저 강남 좌파가 우리를 뽀개러 왔네 이렇게 느낄 거기 때문에 전 이거 잘못 던졌다고 봐요. 저도 그 사실을 잘못하는 게 왜냐면 강남 좌파가 우리를 뽀개러 왔네. 그 보수 쥐약 먹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보수 유튜버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댓글도 저는 봤는데 다 그 얘기예요. 그래요. 한동훈이 결국은 윤석열 탄핵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뽀개러 왔다. 아니 이게 만약에 민심이 5고 5대5 하면은 뭐 야름의 효과가 있는데 당신 8대2인데 이 효과가 있겠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님 오늘 일찍 좀 나가셔야 돼가지고 여기서 그래봐야 1분밖에 땡기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